할아버지 언제 쫓아내? 그 한마디에 70평생의 삶이 무너졌다. 딸을 믿고 명예 넘긴 집에서 그는 그저 짐짝이 되었다. 그가 사인했던 종이 한 장, 그게 전부였다고. 사위의 냉소, 딸의 눈물, 그리고 손주의 무심한 말. 그 집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2년 늦가을 김해. 낙엽이 거리에 수북이 쌓인 어느 오후 김재근은 작은 원룸 창문을 닫고 있었다. 전직 고등학교 교사였던 그는 70의 나이에 아직도 혼자서 삶을 지탱하고 있었다. 아내는 6년 전 세상을 떠났고 딸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다. 그날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밝았고 그 안엔 조심스러운 설득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 걱정돼요. 이번에 저희가 서울로 이사하면서 아버지랑 같이 살면 어떨까 싶어서요. 강남 쪽에 괜찮은 재건축 단지가 있는데 거기 아버지 집 사놓고 같이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김재근은 잠시 말이 없었다. 멀어진 딸과 다시 가까워질 기회라는 생각에 마음이 움직였다. 같이 산다니 그래, 너희도 힘들겠지.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라면. 며칠 후 김재근은 김해의 작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서울로 향했다. 강남의 오래된 24평 아파트, 세월이 묻은 벽지와 삐걱대는 바닥이었지만 딸과 손주가 있는 집이라 생각하니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저녁을 먹었다. 아버지, 여기선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딸 수지는 찌개를 푸며 미소 지었고 손자 준서는 멀뚱히 재근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식탁의 반대편 사위 박기범의 표정은 무표정했다. 쌀쌀맞은 기운이 재근의 등을 스쳤다. 다음 날 사위는 재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님, 앞으로 관리비나 공과금 같은 건 제가 다 처리할게요. 다만 명의는 저희 쪽으로 바꿔두는 게 정리상 편할 것 같아서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뭐 문제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딸도 거들었다. 그냥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아버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김재근은 잠시 망설였지만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해야 너희가 편하다면. 며칠 후 그는 사위와 함께 구청을 방문했고 서류에 사인했다. 그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였다. 시간은 흘렀다. 손자는 학교를 다니며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사위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다. 퇴근한 줄 알았던 사위가 낮에도 집에 있는 모습을 보며 재근은 문득 이상함을 느꼈다. 그러던 중 김재근은 무릎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게 된다. 의사는 나이에 비해 상태 괜찮으시네요. 요양 프로그램도 고려해보세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이 씨앗이었을까? 며칠 뒤 딸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병원에서 추천한 요양원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2주 정도만 다녀오시는 거 어때요? 운동도 되고 다른 어르신들이랑 지내면 기분 전환도 되고요. 재근은 난감했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금방 돌아오면 되는 거지. 그는 그렇게 요양원으로 들어갔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불편했지만 며칠 후엔 아침에 햇살 비치는 창을 바라보며 이것도 괜찮다. 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딸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전화는 바빠서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문득 불안해진 재근은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직접 돌아가 보기로 결심한 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감싸쥐었다. 집 앞에 도착한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내부에서 인기척은 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창문 틈 사이로 손자 준서의 얼굴이 비쳤다. 재근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아이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할아버지 언제 쫓아내? 그 순간 김재근은 자신이 어딘가에서 쫓겨나는 중임을 깨닫고 있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던 늦가을 오후.
김재근은 손주의 등하굣길을 따라가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서울살이는 낯설었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낙처럼 여겨졌다. 자녀가 없어진 삶의 손주의 존재는 마치 숨 쉴 틈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가족의 분위기는 묘하게 바뀌고 있었다. 딸 수지는 집안일에 점점 예민해졌고 사위 박기범은 자주 외출하고 늦게 들어오더니 어느새 낮에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요즘 회사는 어때? 재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기범은 짧게 웃고는 대답을 피했다. 아, 뭐 일은 좀 바뀌었어요. 요즘 재택도 많고요. 그 대답은 단순히 변했다는 의미 이상이었다. 곧이어 재근은 박기범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뭉치를 보게 된다. 깔끔한 봉투에 들어있는 소유권 이전 서류. 박기범은 말없이 봉투를 내밀었다. 아버님 이거요. 저희가 이제 공과금이나 유지비 같은 걸 다 부담할 거니까 명의만 저희 쪽으로 잠깐 옮겨두면 어떨까 해서요. 재근은 당황한 얼굴로 봉투를 바라봤다. 그게 무슨 소리냐? 명의를 왜 바꾸나? 집은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그 순간 딸 수진이 옆에서 끼어들었다. 말투는 다정했지만 표정은 다급해 보였다. 아버지, 그냥 서류상으로만 그래요. 아버지가 편하게 지내시려면 각종 세금이나 서류도 저희 쪽으로 돌려놓는 게 좋아요. 아버지 거라고 안 보는 사람 없어요. 재근은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봤다. 소유권 이전 계약서.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글자들이었지만 그 안에 숨은 위험은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게 별 문제 안 되는 거면 그래. 너희가 편하다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사위의 얼굴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재근은 모른 채였다. 그 사인이 앞으로의 모든 시작이었다는 것을. 며칠 뒤 구청에서의 명예 이전 절차가 진행됐다. 직원은 사인을 재촉했고 박기범은 옆에서 종이 하나씩 넘겨주었다. 모든 절차는 순식간에 끝났고 서류는 말끔하게 정리되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관리비 고지서도 저희가 다 받을 테니 아버지는 편하게 계시면 돼요. 박기범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고 재근은 뭔가 허전하다는 기분을 떨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재근은 혼자 식탁에 앉아 찬물 한 잔을 마셨다. 문득 그는 아내 영정 사진을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당신 이게 맞는 걸까? 우리 딸 날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그냥 짐짝이 되는 건 아닐까? 그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휩쓸려 작은 아파트의 천장에 스며들었다. 다음 날 집에 들어선 박기범은 휴대폰 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다. 네, 명예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담보대출 진행만 하면 돼요. 재근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서서히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겨울의 문턱이 가까워질수록 김재근의 무릎은 더욱 시렸다. 젊은 시절 매일같이 교단에 서서 걸었던 그 시간이 이제는 짐처럼 무릎에 내려앉아 날이 흐릴 때마다 욱신거리게 만들었다. 딸 수지는 정형외과 진료를 예약해주며 말했다. 아버지, 무릎이 너무 안 좋으면 요양 프로그램 한번 체험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딱 2주만 다녀오세요. 운동도 시켜주고 생활도 규칙적으로 되니까 건강에 좋아요. 재근은 조금 망설였다. 그런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병든 사람들만 가는 것이라는 낡은 고정관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여기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그냥 쉬다 오세요. 결국 김재근은 요양 프로그램 체험에 동의하게 된다. 손자는 학교에 간다고 인사도 없이 나갔고 사위 박기범은 차 안에서 휴대폰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다. 그가 요양원에 도착한 날 수지는 짧게 작별을 고하며 등을 토닥였다. 다녀오세요, 아버지. 시간 금방 갈 거예요. 요양원은 외관은 깔끔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와
무표정한 직원들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김재근 어르신이시죠? 3층 307호로 안내해 드릴게요. 젊은 직원이 휠체어를 꺼내려 하자 재근은 손을 내저었다. 걷는데 문제 없어. 내 다리는 아직 멀쩡하네. 그러나 그 말도 잠시였다. 첫날 밤 낯선 침대 위에서 그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TV도 책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재근은 규칙적인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아침 식사는 8시, 점심은 12시, 그리고 오후엔 간단한 스트레칭 수업.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치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지내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 이상한 감정이 자라기 시작했다. 딸 수지는 약속과 달리 일주일이 넘도록 전화 한 통 없었다. 문자로 안부를 물어도 바쁘다. 곧 연락하겠다는 말뿐. 사위는 아예 답이 없었다. 15번째 날 그는 결심했다. 짐을 챙겨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생, 오늘 퇴소 신청 좀 해주이소. 간호사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벌써요? 어르신, 아직 프로그램 남아있는데요. 더 머물 이유가 없어. 내가 돌아갈 곳이 있으니 이제 됐다. 그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요양원을 나섰다. 몸이 가벼운 대신 마음은 무거웠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아파트.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예전 같았으면 손자가 뛰어나와 안겼을 텐데 이번엔 조용했다. 띵동. 다시 누른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미세하게 열렸다가 조용히 닫혔다. 그리고 창문 틈 사이로 얼굴을 내민 손주 준서.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언제 쫓아내? 그 말은 망치처럼 가슴을 내리쳤다. 김재근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한겨울 문턱에서 그는 문 앞에 그대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아파트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어깨엔 얇은 코트를 두르고 무릎 위에는 손을 모은 채. 입김이 하얗게 번지던 그 밤 김재근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돌아올 곳은 여기가 아니었구나. 2023년 1월의 어느 흐린 아침, 김재근은 검은색 캐리어 하나를 끌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요양원에서 퇴소한 지 하루가 지난 날이었다. 버스에서 내린 그는 익숙한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고 손가락은 얼어붙을 듯이 시렸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다. 이제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건물 외벽이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는 낡은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 도색된 외벽이 번듯하게 서 있었다. 재건축 준비하나? 재근은 혼잣말을 중얼이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도어락 비밀번호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6-2-2-2-5. 손자의 생일이었다. 삐. 그러나 비밀번호는 틀렸다는 경고음만 울렸다. 한 번 더. 삐. 3번의 실패. 도어락은 결국 잠겼고 경고음이 길게 울렸다. 당황한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몇 초 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또다시 눌렀다. 띵동. 그제서야 문이 조금 열렸다. 그리고 사위 박기범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 오셨어요? 근데 여기 왜 오셨어요? 재근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내가 왜 오냐니. 이 집, 내 집이잖아. 당연히 돌아와야지. 박기범은 피식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아버님 이제 여기 저희 집이에요. 서류도 다 정리됐고 아버님 명의 아니잖아요. 재근은 얼굴이 굳었다. 말없이 현관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는 명의만 바꾼다 했잖아. 살림도 생활도 다 그대로 한다 했잖아. 딸 수진이 뒤늦게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수척해 보였다. 하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아버지.
우리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대출이 많아서 공간이 부족해요. 지금은 아버지까지 모시기엔 힘들어요. 재근은 그 말을 들으며 무릎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옆에 있던 손자 준서가 거실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해? 아빠가 할아버지 방 쓸 거래. 언제 쫓아내? 그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사위는 쌀쌀맞게 말했다. 아버님, 잠깐만 다른 데 계시는 게 어때요? 곧 상황이 나아지면 연락드릴게요. 재근은 조용히 캐리어 손잡이를 다시 잡았다. 문턱 위에 잠시 멈추었지만 다시는 문 안으로 들어서지 않았다. 그래. 알겠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먼지처럼 가벼웠다. 그가 돌아선 순간 딸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죄송해요, 아버지. 이렇게 될 줄은.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바람에 묻혀버린 뒤였다. 김재근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다. 버튼을 누르며 눈을 감았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하늘에선 눈인지 비인지 모를 것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무릎 위에 캐리어를 올려두었다. 주머니 속엔 남은 돈 150만 원. 그리고 손에는 아내의 사진 한 장. 그는 중얼거렸다. 정말 이게 가족이었을까? 겨울이 깊어가던 그 주 김재근은 관악구 신림역 근처에 있는 작은 고시원에 머물고 있었다. 창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히터는 낡아 오래 켜두면 지직거리는 소리를 냈다. 벽 한쪽에는 아내의 사진이 세워져 있었고 그 앞에 놓인 캔커피 한 잔이 그의 유일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마음이었다. 재근은 딸 수진에게 몇 차례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다. 단 한 번의 전화, 그것마저도 지금은 곤란해요라는 사위의 짧은 말로 끝이 났다. 내가 정말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는 마음을 다잡고 구청 근처에 있는 한 부동산 사무소로 들어갔다. 서류 가방을 조심스레 펼치며 말했다. 이 주소의 등기부등본 좀 떼주실 수 있겠습니까? 직원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컴퓨터를 두드렸다. 잠시 후 인쇄된 서류를 재근에게 건넸다. 종이를 받아든 순간 그는 숨이 턱 막혔다. 소유자 박기범, 근저당권자 5호캐피탈, 채권 최고액 4억 5천만 원. 그 집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다. 재근은 종이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 곧장 근처 지구대로 향했다. 출입문을 열며 말문을 열었다. 저 이거 좀 봐주세요. 제 딸과 사위가 제 명의의 집을 멋대로. 경찰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어르신, 이건 명의 이전이 정식으로 이루어졌네요. 사인도 있고 도장도 있고 강제성이나 사기 정황이 없으면 저희가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서류상으로만 한다는 줄 알고. 죄송하지만 그건 민사로 가셔야 합니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 말은 마치 마지막 희망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밖으로 나온 재근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먹구름이 잔뜩 낀 채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는 혼잣말처럼 적은 일기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펜으로 꾹꾹 눌러 썼다. 2023년 1월 22일. 내가 사인했던 건 가족의 신뢰였지 소유권이 아니었다. 근데 세상은 신뢰보다 서명을 중요하게 여긴다. 다음 날 갑자기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어디세요? 재근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왜? 걱정돼서? 아니면 뭔가 또 필요해서인가? 그 말에 수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 그냥 만나서 얘기해요. 죄송한 마음 전하고 싶었어요. 재근은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다. 내가 내 손을 놓았던 기억은 없는데 넌 언제부터 나를 지우기 시작했니?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쓸쓸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이해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다. 작은 찻집 안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살짝 스며들던
어느 날 오후, 김재근은 오래된 외투깃을 여미며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앞에 놓인 찻잔에서는 은은한 향이 피어났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식은 채였다. 잠시 후 딸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화장기 없는 얼굴, 부스스한 머리. 예전에 단정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버지. 그녀는 작게 인사하고 조심스럽게 마주 앉았다. 둘 사이엔 말 대신 긴 침묵만이 흘렀다. 재근은 눈을 피하지 않은 채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먼저 말해라. 수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방을 열더니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여기 아버지 명의였던 집 서류 복사본이에요. 저 그때 진심으로 아버지 생각 안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재근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딨겠냐? 근데 왜 너는 나한테 단 한 번도 그 말을 안 했냐?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사실 기범 오빠 사업이 망하면서 빚이 생겼어요. 카드 돌려막기, 학자금 대출, 임대료 밀린 것까지. 다 합치면 거의 3억이 넘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그때 아버지 집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기범 오빠는 대출을 받아 다시 시작해보자고 했고, 전 그냥 아버지 모시고 살면서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재근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왜 날 쫓아냈니? 왜 아이한테 그런 말까지 들리게 만들었냐? 수지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건 기범 오빠가 그날 화가 나서 아이한테 했던 말이었어요. 근데 준서가 그걸 흉내낸 거예요. 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미안해요, 아버지. 그저 아버지 돈이 필요했어요. 그걸 위해서 아버지를, 우리 가족을 속였어요. 재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지는 순간이 있는 법이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잔잔한 분노로 일렁이고 있었다. 하지만 너희는 넘어진 뒤 날 디딤돌로 삼았구나. 수지는 더는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재근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이건 내가 오늘 마신 차값이다. 더 이상 너희에게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수지는 남겨진 찻집 한켠에서 조용히 흐느꼈다. 그 눈물은 후회였을까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 밖으로 나선 김재근은 잔뜩 흐려진 하늘을 올려다봤다. 돈이 필요했으면 말했어야지. 사랑을 담보로 잡는 건 가족이 아니지. 그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고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아버지라는 호칭에 기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서울 남부의 한 공원. 겨울 해가 기울며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김재근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엔 고시원앞 슈퍼에서 산 호빵 하나, 무릎엔 낡은 담요 하나, 그리고 마음엔 오래된 피로 하나가 얹혀 있었다. 그는 떠밀리듯 인생의 가장자리에 도착한 기분이었다. 가진 것 없는 노인, 아무도 찾지 않는 이름, 잊힌 사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재근이 아니야? 김재근 선생. 고개를 들자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다가오고 있었다. 백발의 둥근 안경, 늘 뒷자리에 앉아 졸던 동기, 조영식이었다. 야, 너 아직 살아있었냐? 영식은 웃으며 재근을 끌어안았다. 살아는 있다. 근데 그냥 숨만 쉬고 있다. 재근의 목소리는 허탈했지만 그 안엔 오랜 친구를 만난 안도감이 스며 있었다. 영식은 자신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임대 아파트로 재근을 데려갔다. 좁고 검소한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국물과 전기장판이 있었다. 여기서 좀 지내. 혼자 두기엔 내 꼴이 말이 아니야. 민폐야. 민폐는 무슨, 우리가 서로 도우려고 있는 거지. 그날 밤 두 사람은 이불 덮고 나란히 누워 옛 이야기를 나눴다.
은사 이야기, 첫 부임지,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 그리고 아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던 순간까지. 재근은 그 모든 기억이 너무도 생생해 놀랐다. 나는 아직도 내 딸이 어릴 적 내 손 꼭 잡고 어린이집 가던 그 손길을 기억해. 그때는 내가 세상 전부였을 텐데. 이젠 버려도 미련 없는 짐짝이 됐지. 영식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며칠 뒤 영식의 소개로 작은 노인복지관 강의 보조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하루 두세 시간 책상에 앉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놀랍게도 그 일은 그에게 생기를 되찾아 주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재근은 눈길을 걸으며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이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필요할 때만 가족이라 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는 문득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또 말했다. 그래도 나는 너희 아버지다. 그 말은 한탄이 아닌 선언이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다시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의지였다. 그날 밤 그는 작은 노트를 꺼내 조심스레 글을 적기 시작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 건 증서가 아니라 기억 때문이고 나는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해 오늘도 나를 붙잡고 산다. 그는 자신을 버린 이들을 탓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벚꽃이 지고 초여름 바람이 부는 2024년 5월. 김재근은 여전히 조영식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복지관 일은 여전히 소일거리로 하고 있었고 주말엔 마을 도서관에서 책도 읽었다. 소박하지만 안정된 일상, 그는 이제 불쌍한 노인이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강의를 마치고 복지관을 나서는데 딸 수진이 복지관 앞에 서 있었다. 달라진 모습. 초췌했던 그 얼굴은 마치 몇 해를 더 산 듯했고 손엔 작은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 재근은 조용히 눈을 마주쳤다. 그래, 왜 왔니?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집 경매로 넘어갔어요. 기범 오빠는 연락 두절이고 전 아이 데리고 임시 거처 전전하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봉지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거 아버지가 예전에 사인하신 명의 이전 계약서 원본이에요. 폐기하려고요. 이젠 그 집 아무 의미도 없어요. 재근은 종이를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다 근처 쓰레기통에 조용히 넣었다. 너희가 산 집이었지. 하지만 원래 내 집이었고. 이젠 아무의 것도 아니구나. 수지는 울먹였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망쳤어요. 재근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다. 내가 나한테 했던 말, 그건 죄였지만 지금 너 스스로를 벌하고 있더라. 그럼 됐다. 그 말에 수지는 끝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쏟았다. 뒤이어 나타난 손자 준서. 그는 어색하게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할아버지. 그때 잘못했어요. 재근은 준서의 머리에 손을 올려놓고 잠시 토닥였다.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고 이 손자에게 두고 싶던 마지막 온기였다. 사람이 말한 건 잊힐 수 있지만 사람이 줬던 온기는 오래 남는다. 그걸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날 저녁 수진과 준서는 고개를 숙여 작별을 고했다. 재근은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주고 그들을 조용히 돌려보냈다. 그리고 다시 고요한 방으로 돌아와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결국 다 잃은 것 같지만 나 자신은 지켰소. 당신도 그걸 기뻐해줬으면 좋겠소. 그의 얼굴엔 미소가 떠올랐다. 쓸쓸하지만 단단한, 고독하지만 평화로운. 그 집은 사라졌다. 그러나 그의 품격은 남았다. 그리고 그가 남긴 가르침도 누군가의 마음에 남았을 것이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였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내일은 더 진한 여운을 안고 은빛 기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